대북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면담이 성사된다면 김정은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드문 기회가 됩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의 특사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빠인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특사가 김여정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준비한 문 대통령의 친서를 특사단이 김정은에게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친서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다만 북미 관계 정상화와 남북 정상회담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면담도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예상했습니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남북 관계와 핵 위협에 대한 김정은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드문 자리가 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을 통해 전달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김정은의 의중도 파악할 기회가 됩니다. 미국은 비핵화 대화, 북한은 북미 평화 대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접점을 찾는 중재안이 진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여정이 방남할 때 김정은의 전용기 참매 1호를 타고 왔었죠. 그래서일까요? 대북 특사단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갑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대북 특사단이 탈 비행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공한 전용기 공군 2호기입니다. 공군 2호기는 40인승으로 1985년에 구입했습니다. 해외 순방에 사용되는 공군 1호기와 달리 항속거리가 짧아 국내 이동용으로 쓰입니다. 사실 평양을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 장비나 그다음에 적의 지대 공사일을 교란할 수 있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갔을 때 타고 갔던 바로 그 전용기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합니다. 성남 서울공항을 떠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이후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한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내일 오후 평양을 방문할 대북 특사단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매 외교를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승부수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최성 기자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했습니다. 대북 특사단은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에 실무진 5명이 더해져 모두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내일 오후 평양을 방문하는 특사단은 정 실장을 수석으로 하지만 서훈 원장과 사실상 투톱 체제입니다. 정 실장을 수석으로 내세운 건 간첩 잡는 국정원장이 번번이 서울과 평양 사이에 메신저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야당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사단이 평양에서 파악한 북미 대화 의지, 비핵화 가능성,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에도 전달합니다. 특사단이 화요일 귀국한 뒤 공동특사격인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워싱턴도 방문합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면담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관련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정치부의 최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장관급 인사 2명이 나란히 방북하는 건 꽤 이례적인 일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용 안보실장이 수석 특사 자격이고 이 서훈 원장은 단원 신분이지만 사실상 투톱 체제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정용 실장은 외교관 출신의 미국통이고 또 서훈 원장은 이 국정원에서 이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북한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직접 소통하는 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내세운 것은 이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전달하고 또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으로부터 비판의 화살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서훈 원장은 김정은의 아버지 이 김정일과 직접 만나는 등 풍부한 대북 협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훈 원장은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사단의 일원 중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된 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이 청와대 윤건영 상황실장과 함께 통일부 천혜성 차관 또 국정원 김상균 2차장도 특사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천 차관은 조명균 장관을 대신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하고 김상균 차장은 서훈 원장을 보좌하며 김정은의 의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면담이 성사된다면 국정원의 대북 담당 1, 2인자가 모두 김정은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청와대 비서관급인 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입니다. 정용 안보실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사실상 평양과 청와대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을 보좌관을 지냈고 지금도 대통령과 매일 만나는 몇 안 되는 복심 중에 복심입니다. 네, 청와대가 이런 거물급 인사들로 특사단을 보내는 것, 이번 달 안에는 뭔가 승부를 보겠다는 뜻이겠죠? 네, 4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비핵화 대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김정은과 직접 만나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사단은 문 대통령의 친서도 들고 갑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방북을 마친 뒤에는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미중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투톱 공동특사로 보는 게 맞다는 관측이고요.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평양에 또 한 번 특사를 보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면 김정은과 식사를 할 기회도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한다면 최소한 1시간 이상 김정은과 대화하면서 관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식사 여부에 따라서 남북관계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과 식사를 한 외부인은 별장에까지 초대를 받았던 미국의 NBA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북 일정 자체가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런 거죠? 네, 취재 기자들은 이번 방북에 동행하지 않는데요. 사진이나 영상 등도 청와대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취재가 허용되는 건 특사단이 공항을 떠날 때까지와 방북을 마친 뒤부터인데요. 김정은과의 만남 여부나 대화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깜깜이 방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최재형 기자였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대북 특사단의 일원으로 내일 평양에 들어갑니다. 지난 40년 동안 정보기관의 수장이 평양에 대통령 특사로 가는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 이후 첫 대북 특사는 박정희 정부 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 김일성 주석을 만나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인 교류와 협력의 분야들을 개척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사회를 서로에게 완전히 개방할 것을 새삼 제의하는 바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제외한 이후 대통령들도 정보기관 수장을 대북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고 비밀이 잘 유지된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장세동, 노태우 정부 때는 서동권 안기부장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2000년 첫 정상회담에 앞서 임동원 국정원장이 평양에서 회담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비밀리에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서훈 원장이 포함된 특사단 구성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은 특사단이 훌륭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핵은 사라지고 선물만 잔뜩 안기면서 가짜 평화의 길을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미국에서 받는 직접적인 무역 제재뿐 아니라 간접적인 2차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조현성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세계 3대 경제권 간의 무역 전쟁이 발발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64.5%에 이르고 수출로 생긴 일자리가 447만 개에 이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대에 재진입한 것도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덕분입니다. 이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가전, 반도체, 자동차 등의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계는 이미 전전긍긍입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또 다른 위협이 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제재하면 우리나라도 충격을 받는 무역 구조 탓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4.8%로 1위입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 반덤핑 등의 무역 제재를 가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줄이면서 한국의 전체 수출은 0.25% 줄어듭니다. 경제 성장률은 0.3에서 0.6% 정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야 되고요.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었죠.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이후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재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밝힌 재판 보이콧 방침을 선고일까지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하기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 불출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고 공판도 피고인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는 선고가 가능하고 실제로 걸석 선고 사례도 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순실 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없습니다. 누가 이랬다고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부에선 항소심 재판이 열리면 박 전 대통령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재판에 출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여성당원들과 함께 미투 운동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공식 석상에서는 미투를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병규 기자입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직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 때 백장미를 들어올렸습니다. 미투 운동의 순수함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추미애 대표 역시 2월 초까지는 미투 운동을 거듭 응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며칠 전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보면서 검찰에게 더 이상 자정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일인지. 하지만 이후 고은 시인, 이윤택 연극연출가, 진보 성향의 문학 연극영화계 인사가 성추문에 연루되고 당내 성추문이 불거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추 대표는 여성의 날을 앞두고 오늘 여성당원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마지막 미투 지지 발언 후 27일 만입니다. 미투 외롭지 않다. 함께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조금 전 보신 리포트는 얼마 전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 박람회를 직접 다녀온 산업부의 황규락 기자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이번 박람회의 최대 화두는 뭐였습니까? 네, 이 화두는 한마디로 5G였습니다. 이 박람회장에 2,300개가 넘는 업체들이 모였는데요. 대부분이 5G에 관련된 기술이나 서비스를 들고 나왔을 정도입니다. 아니 뭐 이게 4G다, 5G다 저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쉽게 설명해서 숫자가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1세대부터인데요. 80년대 부의 상징인 일명 벽돌폰이라 그러죠. 이 벽돌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이 바로 2세대 이동통신인 문자 메시지가 가능한 2G폰이 나옵니다. 그 다음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3세대 이동통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멀티미디어 문자 메시지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바로 지금의 4세대 이동통신입니다. 바로 4G 시대인데 일명 스마트폰 시대라고도 하죠. 영상통화는 물론이고 인터넷 검색이나 SNS 등 이제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국내 상용화를 앞둔 바로 5G, 5세대 이동통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5G가 홀로그램이나 사물 인터넷 등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 기술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이고 영상통화도 빠르게 가능한데 5G가 되면 뭘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흔히 일반 핸드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꿀 때 신세계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자동차가 다른 신호등이나 다른 자동차 등과 실시간으로 통신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4G로 연결하게 되면 버퍼링 때문에 사고가 나서 꼭 5G가 필요하고요. 로봇 산업에도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만지는 촉각을 제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이런 원격 조종 기술이 5G 기반으로 빠르게 연결돼서 원격 수술이나 정밀 조립 등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조 공장에서도 로봇끼리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자동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가상현실이나 홀로그램, 드론 택배나 드론 택시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네, 황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전망이 밝은 첨단 기술인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흔히 ICT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정말 빠른 인터넷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통신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도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도 글로벌 5G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황규락 기자였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무려 17명이 숨진 것이 불과 보름 전인데요. 이번엔 한 남성이 권총으로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장소가 백악관 담장 앞이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백악관 담장 밖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남성이 백악관 북쪽 펜스 쪽으로 다가가 권총을 쐈고 그중 한 발은 자신의 머리를 겨눴습니다.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오른쪽에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미 언론은 이 남성이 백악관을 향해 총을 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당시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골프 리조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주변의 관광객들은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벌어지는 미국의 총기 사고 소식은 계속됐습니다. 미시건주에서는 자신의 부모에게 총을 쏜 19살 남자 대학생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학생이 부모가 기다리는 기숙사에서 쏜 총은 다름 아닌 시카고 교외 지역 경찰관인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What we know for sure is that the gun was registered to his father.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를 콕 찍어 보복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간판 상품인 청바지와 버번 위스키 등에 대한 무역 보복을 거론하자 곧장 반격에 나선 건데요. 미국이 중국에 이어서 유럽과도 무역 난타전을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불똥이 튈까 걱정입니다. 먼저 뉴욕에서 박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의 철강 관세에 반발한 유럽연합 EU가 미국 간판 상품에 대한 무역 보복을 시사하자 Aber wir müssen das tun. Wir verhängen jetzt Zölle auf Motorrädern, Harley Davidson auf Jeans, Levi's auf Bourbon. 트럼프 대통령이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을 경고했습니다. SNS를 통해 EU가 미국 기업들에 대해 지금도 높은 관세를 더 높이려고 한다면 미국도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그들의 자동차에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 EU를 핑계로 한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는 이미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사위 제러드 쿠시너의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철강 보복 관세를 즉흥적으로 발표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동맹과 세계 무역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당긴 글로벌 무역 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재미교포 미셸리가 3년 8개월 만에 LPGA 투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미셸리는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월드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7타를 줄이면서 최종 합계 17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4년 US 여자 오픈 이후 이번 우승을 추가해 통산 5승째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골 사냥이 무섭습니다. 2경기 연속 2골을 몰아넣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속팀 토트넘과는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조기에 재계약을 원하면서 큰 폭의 몸값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비 3명을 가볍게 제치는 손흥민의 발놀림은 사흘 전 FA컵 때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파상 공세를 퍼붓던 전반 26분. 알리에스루 패스를 받아 골키퍼까지 제친 뒤 왼발 슛으로 허더즈필드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골 장면에선 100m를 11초대에 주파하는 빠른 주력이 빛났습니다. 역습 상황, 하프라인 한참 뒤에서 출발한 손흥민은 7초 만에 골문 앞에 도착해 헤딩골을 터뜨렸습니다. I think unbelievable cross from my age. I just running and I think the ball is come to me to my head. I didn't head it. 리그 90호 골로 팀의 2대0 완승을 이끈 손흥민. 지난 시즌보다 한 달이나 빠른 10번째 골로 득점 순위 9위에 오르며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톱10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5골을 더 넣으면 지난해 자신의 리그 최다골 기록까지 갈아치우게 됩니다. 영국 현지에선 토트넘이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서두를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현재 주급 9천만 원인 손흥민의 몸값이 박지성의 전성기 시절인 1억 3천만 원 선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육군 훈련소로 유명한 충남 논산에 1950년대 서울 종로거리가 복원됐습니다. 관광객들이 6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그 현장을 김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골목 가득 구수한 옛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축구장 절반만한 공간에는 60년 전 서울의 종로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지금은 건물들이 다 크니까 여기는 좀 아기자기하고 간판도 작고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그 시절 유행하던 광고는 물론이고 가족 계획이나 방공 같은 계몽 포스터까지 지금과는 맞춤법도 표현도 다르지만 왠지 정감이 갑니다. 이 옛 시가지에서 어른들은 그때 그 시절 추억에 푹 빠지고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역사 공부를 하며 각자 방식대로 시간여행을 즐겼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보고 듣고 만지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농어촌 일하던 그 과거 생각 그런 거 많이 느껴져요 지금. 병영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도 있습니다. 비록 장난감 종이지만 표적을 맞히는 손맛이 일품입니다.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네, 되게 즐거운 해가지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논산시가 운영하는 이 시설은 사격 체험을 제외하고 모두 무료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